생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인구 전문가가 아니고 경제학자인데 작년 9월에 이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원장 취임하면서 하게 됐고 이거 할 때 이걸 같이 하자고 하신 그 한미글로벌의 김종원 회장이 이게 정부가 해서 소용이 없으니 민간 특히 기업이 나서야 된다라는 부분이 저한테 머리에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게 됐고요. 제가 지금 저는 이제 심각하다. 뭐 대한민국이 붕괴될 그런 위기에 섰다. 뭐 절벽에 서서 뛰어내린 길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고 특히나 이 인구 문제는 예정된 미래잖아요. 그리고 여기 크로스한 것처럼 이제 사망이 출생보다 더 많아지는 레드 크로스가 생겼고 그래서 2021년이 인구 감소의 이제 첫 해로 시작이 된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는 출산율 하락. 특히나 보면 그 학교 출산율이 2015년부터 급격히 하락해. 그전에는 약간 그래도 우리가 2004년부터 그 인구 기본법 하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 그 1.3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상황으로 온 거고요. 또 하나는 2015년 이후에 그 학기 출산율만 떨어진 게 아니라 초혼율도 떨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여성이 평생 걸쳐서 결혼을 이제 얼마큼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급격히 하락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그 나이 때에 70%가 했다며 2015년에 거의 올해는 한 30%까지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떨어지는데 변곡점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그 가임 여성 수가 너무 앞으로 급감하기 때문에 마지막 골든 타이밍이 지금으로부터 한 5년, 10년 사이라고 보고 요즘은 뭐 대놓고 해외에서 한국을 이제 인구 감소로 실패한 나라로 인구 조절에 그래서 집단 자살자요 다른데 해외 토픽에 많이 나오더라고 우리나라가 심지어는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인구 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이거는 제가 다 설명 안 드리겠지만 여러 개의 영향을 주는 코잘리티 이런 릴레이션십이 있거든요. 심각하게. 그래서 이 문제를 다 다루진 않고요. 오늘 제가 보니까 상당히 이게 인구 문제는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어서 저는 아무래도 조금 좀 평소에 하지 않은 그 최근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또 여성이니까 아마 여성적 시각의 문제를 많이 보지 않을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런 거를 그리고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대로 가면 저처럼 이제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큰일 난다. 국가 파산 위기다. 이 사람들은 인구가 절반이 되고 고통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반대로 이제 그게 이제 왼편에 있는 그 두 책에 하나는 피터 자이언 거고 하나는 국내에 IT 업체 사장이 IT 인력이 하도 부족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해서 만들었다는 책입니다. 매우 객관적으로 잘 썼어요. 그래서 그런 쪽과 오른쪽에 이 두 개는 하나는 거기 뉴욕 타임즈고요. 하나는 그 외국 책을 번역한 건데 다 마찬가지로 무슨 소리냐. 인구 증가가 축복이고 노동의 존중성이 높아지고 괜찮다라는 거. 혹은 요보다 조금 더 톤을 다운하면 그냥 인구 그냥 어쩔 방법이 없고 못 간다. 그러니까 그냥 적응하는 거라도 가르치자. 그러니까 적응이라도 하자라고 얘기하는 팀과 그게 아니다. 지금이라도 인구 증가 계획을 그야말로 5년짜리 계획을 6번 해서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성공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30년 동안 계획 세워서 하자. 증가에 초점. 그래서 저는 아마 증가 쪽에 초점을 맞춘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한 얘기도 분명히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될 것. 그래서 제가 우선은 우선 우리가 봐야 될 게 전체 세계 인구 속에서 한국 인구에 대한 걸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근데 그중에서 이런 글로벌 보편성이 있어요. 특히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우리보다 훨씬 일찍 겪었고 근데 그중에 한국적 특수성이 왜 생겼나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한국이 어떤 현실에 마주하고 있고 또 그런데 과연 해결책은 있나라는 순서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인구가 이 주황색이고요. 우리나라가 파란색인데 세계는 지금 80억인데 계속 늘고 있고 103억까지 갈 거다라고 지금 유엔이 추측하고 있고 한국은 이미 이제 레드크로스를 넘어서 감소로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 그림 보통 인구 피라미드 그러는데 세계 인구는 피라미드가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별 모양, 이렇게 종 모양으로 바뀌고 있지만 한국은 농담 삼아서 피라미드가 아니라 파라오의 관이다.
밑에 거입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2022년, 2040년, 2070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인구가 다 고령화를 겪고 있지만 한국 고령화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한국과 세계를 비교해 보면 2070년 가면 우리나라 인구는 한 절반이 이제 고령화 인구가 되는,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유럽 인구는 감소하고 아시아 전체는 정체, 그리고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는 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늘지만, 세계 인구가 늘지만 인구 증가는 감소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동아시아랑 동남아시아 인구 감소가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북한 아메리카도 인구는 감소하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아시아는 인구가 확실히 늘고 있어요. 이게 다 유엔에서 바로 얼마 전에 한 인구 추계입니다. 2050년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부터는 인구 1위국이 중국에서 인도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중국은 13억 그리고 인도는 16억 7천이 되는 그런 거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뀐 순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어떻게 바뀌고 있나. 그리고 그런데 이런 고령화가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유럽, 북미, 동남아시아 순으로 고령화 순위 높고, 특히나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을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만 한국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아주 괜찮은 수준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뭐 신문에서 떠들어도 아직까지 뭐 덜 느끼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죠. 아직 생산 연령 인구가 70%대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이게 다른 나라는 그래도 심지어 중국도 일본도 2070년 되면 50%대지만 우리는 46%까지 떨어진다는 그런 사실인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한국은 60%가 기업들이 부인난을 겪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그런데 이게 1950년대부터 쭉 그 출산율을 보시면 유럽과 북미는 1970년대부터 대체 출산율인 2.1% 밑으로 떨어졌고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가 가장 극적으로, 여기 파란색입니다. 뚝 떨어져서 1990년대에 대체 출산 미수 떨어지고요. 2020년 되면 유럽보다 떨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아주 극락적에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학계 출산율이 그래도 세계는 2050년대 대체 출산율을 갑니다. 그래서 인구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은 거죠. 103억까지 가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나 아까 말씀드린 동남아시아, 동아시아는 무지 떨어지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왜 그러면은 한국 같은 걸 비롯한 동아시아, 특히 이제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 출산율이 더 많이 떨어지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유교문화권이라는 거죠. 2000년 동안 유교문화권이 통치인형으로 지배해왔고 그게 사회 윤리의식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성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그런 주의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좀 많이 우리나라 급하게 변했다 그러는데 그래도 여전히 한쪽 성에 대한 그런 게 강하고, 특히나 육아는 여성에게 집중돼 있고요. 또 사회적 성취를 중시해서 이신양의 문화가 있고 학력주의 문화가 있고 근면성실을 왜냐하면 농경사회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면성실을 강조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동아시아 출산율이 낮다라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 이제 보통 인구 하시는 분들이 인구들이 다 인구라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인구 학자들이 뭘 하시나 봤더니 어떤 분은 출생에만 집중하고 한 분은 뭐 사망, 그리고 또 하나 깊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동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인구 관련한 그 통계에 대한 지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크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50년부터 10년 사이로 보면 당연히 소득이 낮은, 여기 주황색이 그 네트예요. 그래서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인구가 이동하는 게 명확히 보이고 있고요. 그런 추세가 조금 이제 네트로 보면 이게 이동한 건데 좀 바뀌고 있습니다. 좀 이제 이동이 좀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시면 주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북아메리카, 유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 미국, 그리고 유럽이 인구 이동, 특히 이미그레이션의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아직 미미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다가 지금은 이제 역이민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지난번 MBR 페이퍼인데 지난 10월에 나왔는데 노케라는 분과 네 분이 같이 한 연구에 의하면 과거 한 100년 동안 고소득 국가들, 소위 말하는 선진 국가들의 출산율이 계속 하락해 왔는데 과거 20년 동안 아주 심각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출산 패턴이 변했는데 보통 경제학자들은 출산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득과의 관계에 있어서 애를 많이 낳으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소득이 높아지면 그 양과 질 트레이드 오프, 퀀티티 트레이드 오프에서 소득이 많아지면 애를 적게 낳아가지고 잘 키운다. 또 하나는 소득이 많아지면 특히 여성의 소득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어퍼튜니티 코스트가 높아지니까 애를 적게 낳는다라는 것이 일반적 가설이었고 실질적 결과였는데 과거 20년 동안 이것이 이런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반대로 나타나서 이게 왜 그랬을까? 뭐 결론은 일가정 양립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보시면 1980년대 그 소위 말하는 고소득 국가들이 출산율과 밑에 거가 1인당 GDP에 로그 씌운 건데 이거랑 보시면 2000년대 와가지고 완전히 이게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건 미국의 경우는요. 이게 지금 12년이면 고졸이잖아요. 그래서 대학 그리고 요 16년 이상은 대학원 진학인데 연도회를 보시면 이게 턴어라운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원 졸업하는 여자들이 오히려 애를 더 많이 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지티브한 걸로 바뀌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20년 동안 이제 고소득과가 바뀌었는데 한국은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바뀌었나라는 걸 보면 우리나라 이제 제일 문제가 우리나라 특수성이라 말하는 거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낮다. 그리고 남성은 거의 OECD 국가하고 뭐 평균에 거의 준한데 여성만 과도하게 낮습니다. 거의 중하위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은 여성과 남성의 그 고용률이나 경제활동 참가율이 격차가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여기 제일 오른편에 있는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한국이 이 나라인데 1등이에요. 제일 최하위인 거죠. OECD 국가 중에서. 그리고 소위 말하는 경력 던자리라고 말하는 이 M자 커브 있잖아요. 이 M자 커브가 점점점 연도 2000년 그리고 2010년, 2021년 이렇게 가면서 요 M자가 옆으로 옮겨갔지만 여전히 뚜렷합니다. 여기 본 것처럼 OECD 국가는 이게 완전히 이게 줄어드는 그래서 이게 역U자 모양을 보는 게 명확히 보이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아주 심각한 그 경력 단절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이거 뭐 많이 나오는 거지만 글로벌 젠더 갭 인덱스 꼴찌고요. 우리나라 거의 99위입니다. 100위 중에서. 그리고 이코노미스트가 과연 10년 동안 지금 유리천장 지수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 10년 동안 계속 이 바닥에 있는 게 한국입니다. 이 꼴찌입니다. 이것도 아주 특이한 현상이에요. 아주 과도하게. 왜냐하면 1인당 GDP가 이 정도 가는 국가에서. 또 하나는 이게 아까 그 독해 그 논문에서 제가 따온 건데 출산율과 아빠의 가정일을 보시면 분명히 상관관계가 높아요. 아빠가 가정일과 자녀 돌봄에 많이 할수록 양해관계가 있고 그런데 한국은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 사우스코리아 여기 있습니다. 가장 출산율 낮지만 아빠의 가정일과 자녀 돌봄 관계가 매우 낮다. 아주 과도하게. 요거 그래도 그나마 좀 위에 그나마 저희도 되는 게 여기 이제 일본과 중국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비혼 출산율입니다. 이게 2000년 그러니까 1995년 그러니까 1970년 그러니까 세모가 70년이고요. 1995년이 마름모고요. 파란색 막대가 2020년인데 이게 비혼 출산율이에요. 가장 높은 나라가 칠레, 코스타리카 이런 나라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 남미의 캐톨릭 국가도 이렇게 비혼 출산율이 이렇게 높아요. 70이 넘어요. 한국 여기 있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나라 그 재팬인데 과거 한 1970년부터 50년 동안 비혼 출산이 바뀌면서 가족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바뀌었는데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만 이 바닥에 머물렀어요. 안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2.9%입니다. 비혼 출산율이. 그것도
굉장히 많이 바꾼 게 그렇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결혼 안 하고 늦게 하는 경향이 매우 심해져서 지금 33살, 남자 33살, 여자 31살입니다. 초혼 연령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제가 이제 세제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나라는 초저상 국가에도 불구하고 세제상 자녀 양육에 대한 혜택이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조세 격차가 임금근로자 중에서 조세하고 사회보험료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비율인데요. 그 애를 둘 있는 혹벌이 가구랑 독신 가구가 조세 사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한국은 5%포인트밖에 안 돼요. 그러나 OECD 평균이 10%가 넘고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14에서 1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애를 낳는 사람에 대해서 조세에 대해서 전혀 개혁을 안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걸로 인해서 한국이 마주한 현실은 무엇일까? 이미 뭐 아까도 뭐 저기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니까 사회 경제 각 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언론이 이제 겨우 학계 출산을 하나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미 뭐 아시는 분들은 다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산업면에서 이미 해외 공장 이전으로 해서 해외에서 인적 자원 조달을 하고 있고, 근데 그것도 해외 인구도 줄면 이제 심각해지겠죠. 근데 우리가 공장을 가지고 나가는 나라들 하는 나라들은 그 인구가 줄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건 쉽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물류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인구 문제가 산업 붕괴에 나가서 총체적 사회 문제로 가고 있고, 또 그거로 인한 세대 갈등 증폭, 그리고 연금 문제, 그래서 부양률 올라가서 재정 파탄 문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거 다 느끼시는 건데 지역 간 격차를 가속화하는 거죠. 아까도 무슨 기자가 저한테 전화 왔는데, 경기일보 기자인데 경기에 31개 중에서 산후조리원이 없는 데가 6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자가 나타났는데 질문한 거는 그거를 정부 인프라로 산후조리원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구 문제 때문인 거죠. 그래서 도시 집중이 가속화되고 지역 균형 발전은 당연히 무너지고, 지금 점점 더 서울로 오는데, 서울로 오는 이유는 젊은이들이 오는데, 오면 그 오는 이유는 이제 일자리 때문에 오는 게 맞고요. 그러나 일자리가 있는 반면에 집값 비싸고, 그래서 살림은 더 피폐하고 해서 애를 안 낳고, 보면은 저 인구 구조를 보면 20대 때 서울로 왔다가 주로 관악구 동작구에 살다가요. 그 다음에 30대 되면 경기도로 나갑니다. 예, 그런 현상이 아주 눈에 띄게 보이고요. 뭐 지금 지방대 학생수 감소 얘기를 얼마 전에 이주호 장관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그래서 인구 문제가 지역에, 그러니까 교육 문제까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교육 문제 때문에 인구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사회 기반시설이 빠지고 있고, 또 이 인구 문제는 교육 보육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가족 문화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젠더 갈등 심한 거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문제들이 지금 충족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아까 보여드린 그 피터 자이안의 책에서 피터 자이안이 한국 인구 문제에 대해서 부르더라고요. 한국이 이제 그 피터 자이안은 세계화와 인구 감소 이런 문제에 대한 거를 심각하게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더 악화될 거다. 근데 한국은 그러한 과정을 앞장서서 겪는 이제 제일 앞장 가고 있는 선구자가 아니라 그냥 그 과정 자체를 대표하는 사례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뭐 이거는 절대 안 된다. 뭐 내기를 걸었는데 그 내기한 사람들이 다 졌다. 그런데 이번에도 모르겠다. 근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분은 굉장히 뭐 낙관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기 한국판 서문 쓰면서 뭐 심하게 말할 수는 없었겠죠. 근데 얘기하는데 탈세계와 난관을 헤쳐갈 그런 한국은 창의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집요함도 있고 불굴의 의지, 요까지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덧붙이고 싶더라고요. 기업들의 무모함도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굉장히 한국 걱정된다라는 이야기를 외국에서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제 여러분 한 것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족과 결혼에 대한 생각이 무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보는 것처럼 뭐 가사 분담에 대한 문제, 또 이거는 통계청에서 하는 사회조사인데요. 매우 빠르게요. 아까 말한 그 비혼 출산, 동거 문제 이런 거
이미 65%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혼 문제, 이혼이 요즘은 뭐 그렇게 흉도 아니다라는 정도로 결혼이 필수가 아니다라는 문제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것 중에 결혼이 정말 필요한 거냐라고 하는데 20대, 30대 여성 중에 4%만이 그렇다. 그 남성은 12.9%더라고요. 4배더라고요. 통화인지 좀 됐네. 요즘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설문조사들을 많이 하고 그 포커스를 FGI라 그러죠. 이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결혼 출산이 결혼 출산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가 노동자로서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을 같이 나눠 가져야지만 파트너가 같이 나눠 가야지만 이게 애를 갖겠다라는 거고 남녀 모두 결혼이 아니라 난 일이 내가 중요하다라고. 예. 그래서 이 과거에는 남성 노동 중심의 이런 생애 가정이 있었다면 그리고 여자는 이제 그런 여성 가족 중심의 가정이 해주되고 있다면 이것이 이제 이런 노동 중심의 생애 가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사회학자들이 이게 보편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사유리 씨가 그냥 애를 낳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걸 하면서 왜 이런 청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매우 열광하냐라고 했더니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하거나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라면 땡땡을 선택한다라는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여자애들은 67%가 비혼. 나는 돈 있으면 결혼 안 하겠다. 남자들의 76.1%가 그럼 나는 결혼하겠다. 돈 있으면. 이렇게 큰 변화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결혼은 이게는 그래서 어떤 거냐면 결혼하고 애 낳는 거, 돈이 있는 집 자식.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죠. 불평등한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걸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그래서 이게 비혼 출산에 대한 그러니까 연령대별 이런 자료인데요. 젊은 애들과 나이 많은 분들은 보통 이제 비혼에 대해서 출산한다가 훨씬 많은데 찬성이 많은데 보시면 세대 차이가 너무 큽니다.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그렇죠? 찬성한다에 이 72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대 간 생각의 격차가 너무 크고요. 그러나 이제 비혼 출산 문제는 제가 이거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이거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의견도 얘기하시고 저를 보면 얘기하는데 이 비혼 출산 문제는 심각해요. 왜냐하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 또 그러나 일부 여성계에서는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예.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비혼 출산을 반대하는 이유도 매우 다르고요. 세대차가 너무 큽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매우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애를 안 낳으면 이를테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3명 낳는데 그 이유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명 정도 죽어도 2명은 낳아야지 출산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같이 사니까 거기 6, 7명 막 나니까 우리가 거기서 인구에서 자기는 한 70% 차지하는데 밀리겠다라고 그래서 애를 낳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애를 안 낳으면 입양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혼자에 대한 이런 생각이 입양에 대한 것도 세대별로 차이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비혼 출산, 미혼모의 그런 대책은 대부분이 저소득 미혼모에 대한 재혼입니다. 비혼율이 이게 만 40세가 이게 왜 제가 상징적으로 이걸 했냐면 이게 1974년생이 그러니까 그때 외환위기 딱 겪어가지고 확 줄어든 그때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었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만 40세가 결혼을 안 하겠다. 여성의 비혼율이 12%예요. 이게 44년, 54년, 64년, 불과 10년 사이에 3배나 늘은 거죠. 예. 그래서 특히 20,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생각이 매우 바뀌고 있고, 그러나 이제 외국 아까 보여준 것처럼 비혼 출산을 높은 그런 서구는 동거나 비혼에 대해서 법적인 제도 변화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은 결혼 장려입니다. 아까 제가 본 것처럼 결혼이 돼서 애를 이렇게 나니까 결혼을 빨리 시켜야 되겠다. 여기에 대책이 가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아까 비혼 출산에 대해서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까 사유리가 해외에서 나온 것처럼 정자기증 절차에 있어서 정식 혼인 관계자만 공적 제공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비혼자에게는 공적 제공이 불가능하고 순수한 기증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생명윤리법도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한 정자제공이나 알선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있다라는 거고요. 또 그래서 이 청년들이 생에 대한 전망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안 사냐? 누구랑 같이 사는 거 싫으냐? 결혼해서 사는 게 혼자 살고 싶냐? 그건 아닌 거예요. 물론 1인 가구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문제는 나는 같이는 살겠는데 결혼은 아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근데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도 없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낙태 문제가 2019년에 낙태가 66년 만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는데 여성들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 SNS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왜 낙태가 죄야? 그러니까 생명이 소중하니까. 근데 그래서 혼자라도 키운다는데 왜 정자 기증을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비혼 여성이 어떻게 애를 키워? 애들이 요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낙태한다는데 근데 왜 낙태가 죄야? 이런 그런 도돌이표 질문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게 재미있는 얘기를 애들이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하게 결혼과 출산을 삶의 필수 조건으로 아닌 걸로 생각을 할까, 우리나라는. 뭐가 달라졌을까? 근데 옆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베이비 부모 세대 제일 앞에 있는데 베이비 세대 부모 자체가 자녀에게 결혼을 하라고 얘기 잘 안 해요. 특히 딸 가진 부모들 더더욱도 안 그러고 그거 외에 결혼 안 해도 놀거리가 무지 많다는 거예요. 넷플릭스도 있고 게임도 있고 심지어 섹스월 개념에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결혼과 출산에 있어서 여성은 선택이고 남성은 의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생각해서 될 거는 결혼이라는 게 개인적 행위이기도 하지만 또 사회 공동체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왜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젊은이들이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결혼이 늦어지기 때문에 관련돼서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전 세대가 공감하는 내용은 뭐냐면 연령별로 차이가 다르니까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자라는 거죠. 요즘에 이제 정상가족 범위의 다양한 뭐를 넣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뭐 전체는 78%고요. 대부분 60대 이상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정자은행을 만들자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이를테면 세대별로 차이가 나는 건 뭐냐? 그 소위 말하는 인공수정에 대한 법 규정을 어떻게까지 가져갈 건가? 또 비혼 여성에 대한 보조 생식수를 어디까지 허용할 건가? 요즘에 뭐 네팔 가가지고 대리모해서 애 낳는다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가 다르다라는 거고요. 결론은 그럼 자 해결책이 있느냐? 저는 이게 이제 그 대한민국 붕괴라는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가 훌륭하신 분들이다. 왜냐하면 출산율도 없고 헌신적인 그 교육 덕분에 아주 훌륭한 인적 자원, 저희 세대죠. 베이비붐 세대가 훌륭한 인적 자원을 했고 이 베이비붐 세대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베이비붐 세대가 민주적으로 된 전통적인 가족 문화를 파괴한 세대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X세대, 뭐 Y세대, 뭐 MZ세대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런 세대를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공정한 사회, 우리가 평등을 물려줬느냐 아니면 가족 문화를 아름답게 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물려줬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여러분 주목해 볼 거는 이제 처음으로 평등한 기회를 얻어서 솔직히 저는 평등한 기회를 얻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MZ세대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요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들이 받아들이지 생각이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정상적인 가족 문화가 파괴됐고 그러면 이제 애를 낳고 가족을 이루고 뭐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인 사회로 되어버린 거를 그런 사회를 우리가 물려주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초고속화 산업화를 해가지고 우리 세계 경제사에 정말 유례없는 성공 사례를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도시 집중화, 주거 형태의 변화, 유별난 교육열, 뭐 자녀 사랑, 가족 중심제 뭐 이런 여러 사회 현상, 젠더 갈등, 젠더 차별 이런 사회 현상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한국 청년들만의 그 다양한 그 열망과 포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 준 거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혼하고 자식 낳고 자식의 대를 잇고 이런 전통 가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고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다 같이 뭐 얘기를 하고 자 이렇게 갚고 국가가 우리가 축소사회로 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해서 만들어 나가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회적 합의를 하고 토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 정치권이 거꾸로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빠르게 보여야 될 건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출산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할 것이 일단 뭐 민법도 같이 가족법도 바꿔야 되고 교육제도도 바꿔야 되고 나중에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부분은 지금 옛날에 보내드린 거에는 안 들어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좀 넣습니다. 그냥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망라하기 위해서 넣습니다. 또 도시 주택 정책도 바꿔야 되고요. 또 국민연금 적자 고려된 부분 빨리 연금 개혁해야 되고요. 또 고령화에 따른 재정, 뭐 세제 이런 부분도 가져가야 되고요. 또 국방 문제도 심각합니다. 예. 이 주요 이 병역 자원인 19세에서 21세 남성 인구가 2020년에 97만에서 2030년에 70만 명, 2040년에 40만 명 계속 급감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빨리 이제 대체 복무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낙태 감소를 위한 사회적 여건도 가야 되고요. 요거 대한부인 산부인과 의사 이거는 저는 사실은 이거 잘 대의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래도 그냥 제가 써가서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추정이라고 말했는데 이건 객관적 데이터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지역별 특수성을 관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학교 출산율 달성을 위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 변수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해놔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정책 집행 체계에 대해서 뭐 윤석열 정부에서 인구청 만든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이번 달에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 고령위원회를 열겠다 참여하겠다 그랬는데 거기서 무슨 대책이 나올지 아직 제가 정보를 입수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거에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요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2004년에 그 이제 문제를 갖다 국가 아젠다로 놓고 2005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갖다 4번에 걸쳐서 했잖아요. 이 마지막 계획이 이제 4차인데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건데 4차 계획이 정책 목표를 바꿔버렸어요. 왜 여성한테 그때 이제 페미니즘 입김이 많이 들어가서 뭐 여성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애 낳자 이런 거 그만두고 저출산 기본 계획을 그냥 삶의 질 제고로 바꿨어요. 그리고 정책 대상을 모든 세대 청년으로 바꾸고 이 정책 수단을 모든 세대 삶의 질 제고해야 되는 그런 걸 망라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지난 작년 12월 말이죠. 28일 날 그 계획 4차 계획을 수정하면서 이 정책 목표를 그래도 혼인율을 유지하고 좀 상향하는 쪽으로 가자라는 쪽으로 바뀌었고 결혼 출사가 있는 그런 청년을 먼저 지원하자 정책 대상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를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뭐 3단계 계획 뭐 이런 걸 만들었는데요. 저는 그동안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를 너무 근시안적으로 했다. 그리고 인력과 예산을 너무 낭비했다. 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정책 시스템은 바꿔야 되겠다라고. 그리고 언론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리고 뭐 정치에서 아무리 말해도 애를 낳아야 될 젊은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저는 국가나 정치계나 뭐 기업이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모두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이거는 뭐 꼭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가족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약간 이제 혼란스럽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거는 이제 뭐 정상 가족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걸 법을 만들었는데 또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이 상태로 가겠다. 규정을. 그래서
매우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혼란스러운. 그러나 이미 가족의 범위에 있어서 친족이 아닌 뭐 친구, 애인 이렇게 남자 산다거나 이런 것이 빠르게 옆에 본 것처럼 여기 본 것처럼 빠르게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미 그런 가족이. 그래서 저는 뭐 괜히 말로 뭐 이렇게 지금 계속 이런 그 인구 소멸의 악순환의 그런 서클로 들어갔는데 굉장히 척박하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뭐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이제 할 수도 없는데 지금 과거 20년 동안 보수 정권, 진보 정권 할 거 없이 다 이 문제를 방치했고 정치권은 더더욱더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표로 환산이 안 되니까 뭐 아무런 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애를 안 낳겠다, 결혼을 안 하겠다. 아주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예.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소득도 불안하고 일자리도 불안하고 더군다나 아이 낳는 건 더더욱더 불안하고요. 그런 사회에서 더군다나 뭐 얘네들 요즘에 뭐 환경오염, 뭐 사회범죄 문제 온갖 게 다 사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은 자기 커리어가 더 중요하다 해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백화점식으로 나열되는 거 부처마다 지난번 12월 28일 나온 것도 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름으로 나왔지만 내용은 기재부가 만든 거고 기재부가 각 부처 거 다 그냥 취합해서 멋있게 포장해서 만든 거 외에는 저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그래서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출산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이민을 받아들이거나 그것도 적극적이고 선별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러니까 농촌이나 아니면 저소득 뭐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는 고학력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되고요. 외국처럼 아까 우리 회장님도 잠깐 말씀했지만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학위를 한다거나 그런 애들은 물러앉아서 살 수 있게끔 그리고 대학 뭐 이런 정도의 게 아니라 완전히 어릴 때부터 싱가포르처럼 초등학교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걸 가져가야 되고 제가 얼마 전에 이민학교에서 하는 세미나를 가서 들었더니 그 법무부의 외국인 정책 국장님 나오셔서 이민청 만들기 위한 플러스 얼마나 자기네가 조직이 더 필요한 내용이야 거의 10분을 할애하시더라고요. 그 발표 중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뭐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그냥 싼 노동력으로 아직까지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를 벤치마킹을 하셔서 가져가야 되고 다시 지금 2020년에 4.3%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줄었다가 지금 3%대로 내려갔거든요. 다시 올라갔는데 보통 이제 5%가 넘으면 OECD에서 다문화 다인종 국가라고 하는데 내후년 정도 되면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 상태로 놔두면. 그런데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다문화에 대한 그런 수용성이 매우 낮습니다. 예. 그래 물론 개선된 여지도 많이 좋아지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사회통합 정책이 필히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그냥 지난 12월에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한다 그러고 발표한 그러한 이민 정책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내용을 들어봤지만 매우 찔끔찔끔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민 정책을 매우 적극적이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걸 조절을 해야 돼. 우리가 이제 무슨 이를테면 뭐 우리가 출산율 얼마 간다, 인구 얼마 간다, 생산 연령이 얼마 간다 정하시면 출산으로 메꿀 거 그리고 이제 이민을 메꿀 거를 갖다가 조절을 해서 적어도 축소 사회로 가는 부분은 막아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구 관련 통계 학계 출산율 갖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학계 출산, 그러니까 1인당 낳는 그 애도 적었지만 그러니까 학계 출산이 그런 거죠. 또 하나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평균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결혼 안 하면 무조건 0이잖아요. 그래서 0.78 나온 거고 그거 아니고 혼인한 여성이 그리고 혼인했는데 결혼한 지 15년 안 된 여성이 낳을 수 있는 그 학교 출산율을 유배우 학교 출산율이라고 말하는데 유배우 학교 출산율이 2005년에서 2016년까지 한 1.4에서 1.6 같거든요. 그게 지금 2020년 1.13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도 같이 봐줘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하나는 보통 이제 뭐 결혼 정령이 지났다 그럼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푸시를 하는데 그것보다도 원래 설문조사를 젊은 애들한테 FGI를 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정한 결혼 연령기가 있어요. 정년기가.
이 사회가 정해준 거 말고요. 근데 그게 지나면 아,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한대요. 그러나 그거를 막 해야 된다라고 막 하면 오히려 결혼할 의지가 꺾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캠페인성 결혼 동료 정책은 성과가 적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인간이 두 가지 본능이 있어요. 생존 본능과 종족 보존 본능이 있는데, 이게 생존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종족 보존할 상황을 안 하잖아요. 모든 생물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곤충도 그렇고 한말면 무슨 단세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서울은 먹이는 있는데 둥지가 없고, 지방을 가면 둥지는 있는데 먹이가 없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이렇게 그냥 뭐 언론이 요즘에 막 너무 얘기하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위협을 하고 이러냐, 무슨 일이 크게 벌어질 건데. 그런데 탁상 공론 갖고는 안 되고 구체적인 방법을 해야 되고, 저는 외국 사례도 이제 많이 제가 사례집도 낼 생각인데, 저희 연구원에서 각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대로 그걸 리모델링하고 선진국 사례를 따라가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들만의 이제 대책이 나와야 되고, 그거는 사회적 합의가 돼야지 나올 수 있는 정책이고,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이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MZ 세대들이 싫어하는 게 독박 육아입니다. 이거 외단 거. 그리고 저는 이거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서 나온 걸 그대로 하나 뺏겨놨는데, 이거 일본의 총리가 뭐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일본에서 성공한 아주 대표적인 인구 6,000명의 나기초라는 그런 지자체인데, 진짜 어떻게 했냐면 진짜 장기적으로 파격적으로 20년을 육아 지원을,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그 지자체의 행정 인원을 줄여가면서까지 재정을 파격적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사실 성공했대요. 그래서 2000년에 1.4명에서 2010년에 2.9명을 했다는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 집중적으로 파격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젊은 애들이 이제 계속 한번 빠져들면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누가 농담을 이러더라고요. 여자애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특히 어떻게 했느냐? 내가 아이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살 수 있다. 즉 남편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는 거를 여성이 알아버렸다 라고,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인구학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나 나라별로 그 통계 결과를 보면 복지 혜택이 있는 나라일수록 아이가 그리고 그다음에 아이가 있는 부부가 있을수록 더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 추구를 위해서라도 아이를 낳고 갈 수 있는 게 맞다라는 거를 젊은 애들이 느낄 수 있게끔, 그래서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러려 그러면 아까 보신 우리나라의 심각한 경력 단절 문제, 출산의 노동시장에서의 그 유연성 문제, 이런 거, 재택근무 이런 거 다 파격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 돌봄 경제가 그동안은 이제 그냥 여성들의 만의 문제였다면, 이게 시장 경제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물론 이걸 지금 통계청이 하고는 있는데, 국민 계정만 들여다보고 우리가 GDP를 계산하고 그러지만, 케어 이코노미를 소셜 어카운팅 매트릭스에 넣어서 그걸 포함한 재정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기업과 국가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복잡해서 이걸 다 한꺼번에 하지도 않을 거면, 저는 그럼 킹핀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그럼 무엇이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킹핀이냐? 아까 제가 강조된 비혼 출산 문제를 세게 건드리면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아까 말한 가족법 관련한 거 여러 가지들이. 그래서 그거를 아주 그 한 문제 몇 개를 놓고 여러 개를 보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냐. 왜냐하면 정부가 소위 말해서 저출산 고령사회 계획이라 그래서 낸 사업의 개수가요 3,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몇 개만 아주 집중적으로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입니다. 이거 이번에 정부가 상반기에 도입한다 그러는데, 제가 2021년도에 그 용역 결과 나온 거랑 그 논의의 내용을 보면 일본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는 파격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외국인 유학생 제도 훨씬 더 전격적으로 해야 되고, 외국인 유학생이 하고 난 다음에 초등학교부터 유학생 받아야 되고요. 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 어떻게든지 스테이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이민 정책을 같이 가져야 되는 거고, 제가 또 저출산 고령이랑 같이 제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
대기업, 저도 100대 기업이라도 그 기업별로 적정 연령에 있는 그 자기 사원들이 애를 얼마나 낳나, 그래서 출산율, 그리고 얼마나 결혼했나, 그래서 그걸 갖다 발표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그거를 발표하면 부담도 되고 그렇겠지만, 저는 그렇게 되면 정부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주위에 보시면 제 주위에 있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아를 하고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 눈치가 보여서 못한다. 근데 이게 있으면 아무래도 하기가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KS 제표의 S에 기업 출산인 혼인율 아까 말한 이거를 넣어달라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를 많이 봤는데 그런 프랙티스를 중견기업, 총체적으로 중소기업에 전파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정부 지원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북한하고 합치면 좋겠다. 물론 합치면 북한이 우리도 학교 출산이 높아요. 2020년 기준으로 1.81이에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기대 수명이 매우 낮습니다. 여기 본 것처럼 고난의 행군 시대에 떨어졌고 저희보다 거의 한 10살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나 그래도 합치면 인구 감소가 많이 둔화되겠다. 그래서 7,800만 명 갈 게 이제 2016년에 6,100만 명으로 이제 떨어지긴 하지만 훨씬 그런 부분을 낮춰주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게 합쳐서 조금 낫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어진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그 멤버 중에 홍석철 교수가 혹시 나오셨는지 모르겠네. 홍석철 교수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회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연락이 와가지고 그 우리 멤버들 중에서 이 저출산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좀 말씀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고 오늘 나오겠다고 그랬는데 아마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 교수님 감사하고요. 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들 해주시죠. 아니 그냥 알아서 저는 이제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그럼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제안을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든지 담아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럼 우선 말씀을 드리죠. 2006년부터 저는 뭐 인구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신문을 읽어보면 2006년부터 15년간에 380조 예산 썼다고 그래요. 네. 어마어마한 돈에서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이 인구 문제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인구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생산성을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생산성을 올리는데 이 예산을 좀 상당히 돌려서 쓰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일본이요. 그 일본 사람 얘기로는 그러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대요. 근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일본이 생각하는 거는 생산성을 유지하자. 그래서 로봇 산업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얘기로는 그러더라고요. 로봇 산업의 특허를 어느 나라에서 로봇을 생산 아니면 이용할 경우에 특허료를 일본에 안 내는 그런 로봇은 아마 없을 거다 할 정도로 로봇에 주력을 해가지고 산업도 육성도 하고 GNP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그 덕을 봤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대기업에서 출산 장려하면 어떠냐 하는 거를 일본에서도 그거를 문자로 써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부두로 해가지고 계단면에서 한 모양인데 계단면에 멤버 회사가 되면은 굉장히 큰 기업들이고 또 숫자도 많기 때문에 그 산하 기업도 일단 그 회사에 들어온 사람은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원들한테 문서가 아니고 말로 은연중에 너는 우리 회사에서 뼈를 묻을 종신고용 그 사원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직장의 안정성을 제공함으로 해서 그 출산을 유도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었다고 그래요. 아직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사 내에서 승진하는데 인센티브를 좀 주는 거, 더 지독한 얘기는 취업하는데 우선권을 주는 거,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 실현만 안 되겠죠. 그리고 네. 법률적 그 제한을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좀 돈 안 들어가는 거니까 많이 없애는 거. 그리고 이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본에서 제가 본 건 아닌데 일본 교수 얘기는 심각하게 처음에 이민 문제를 생각했는데 그래서 스터디를 했다고 그래요. 이민을 많이 받는 나라가 미국하고 영국하고 불란서 세 나라를 스터디를 해보니까 이민 정책은 실패다. 장기적으로 국가라는 게 뭐 10년, 20년이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몇천 년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게 효과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다른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뭐 그런 스터디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자유롭게 말씀하시죠. 잠깐만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저기 네. 380조는 감사원이 발표한 거고요. 네. 그래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나중에 국무에서 발표한 건 280조였어요. 그래도 보통 큰 돈이지. 280조라고 그러죠.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냥 저출산 고령화 이름만 들어가면 다 는 거여서 실제로 가족 이런 거에 들어간 거는 얼마 없고 그래서 OECD에서는 저출산 이런 식의 예산은 취급을 안 하고 다이렉트리 GDP 대비 가족 관련해서 들어간 거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고 그쪽으로 강조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생산성 당연히 높여야 됩니다. 지난번 한국경제학회에서 한 이종화 교수가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무시무시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산성을 높이는 그건 당연히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세를 갖다가 그 생산성만으로 커버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민 문제도 뭐 우리가 외국에서 짠 노력 데려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쉽게 절대 들어오지 않고요. 이미 그 세계 이민 세계도 경쟁입니다. 예. 이걸 그래서 누르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뭐 기업들 그런 얘기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얘기를 많이 해서 뭐 지난번 나경원 위원장 있을 때 뭐 저청고령회 위원장의 뭐 MOU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하질 않고 이미 대기업 중에서도 일부 대기업 몇 개만 빼놓고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이 이걸 지금 심각하게 도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거를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말을 많이 해서. 혹시 들리면 한 말씀 드릴까요? 잘 들립니다. 들립니까? 김소영인데요. 들립니까? 네. 예, 한 말씀 드릴게요. 조금 전에 그 일본이 이민 세 나라 연구를 해서 뭐 미국, 뭐 프랑스 했다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계를 보면 제일 높은 데는 호주입니다. 29%고요. 캐나다가 21%고 독일이 16%고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13%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뭐 인구가 하도 줄어서 칼럼도 쓰고 많은 연구를 좀 해보고 취재도 해봤었는데 아까 이스라엘 부분은 우리 이인실 교수님 설명이 정확히 맞고 이스라엘 현지하고 직접 통화도 해봤습니다. 근데 맞는데 역시 이민 부분도 좀 많이 배우고 전문 인력을 이렇게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도 내 능력에 어느 나라를 가느냐 이렇게 하면은 순위가 있다고 그래요. 뭐 미국, 호주, 캐나다, 뭐 독일 다 있는데 뭐 때문에 코리아 가냐 해서 그 전임 저출산 그 위원회 이제 부위원장한테 제가 들어봤는데 한국이 5위 밖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것도 어려울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이런 문제도 조금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계 어느 나라든지 대도시는 전부 저기가 출산율이 1 이하입니다. 대체 출산율이 0명 되거든요. 그래서 홍콩도 그러고 싱가포르도 그러고 다 그러는데 한국의 수도권에 너무 많이 몰려 있는 거
이 부분을 저는 그래서 행정수도를 하든지 실제로 서울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뭐 조영태 교수나 또 뭐 그 밖에 연구하는 교수들도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그분들도 그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저출산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뭐 행정수도를 정말로 세종시로 가가지고 인구 몇백만 좀 가져가면 상당 부분은 저는 지금 부동산이 너무 높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집을 얻을 수가 없고 그 문제, 실질적으로 그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에도 애를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키워보면은 그 입주 도우미 하는데 한 달에 한 400만 원 이상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아유, 얼마 전에 제가 현대중공업을 가보니까 그 판교에다 굉장히 잘 지어놨는데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애를 완전히 맞춰주는 것을 완전히 만들어 놨더라고요. 완벽하게. 그 0살부터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는 대기업들이 그런 걸 좀 만들도록 의무적으로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아까 세제 부분에 보면 미국의 소득세 구간을 보면은 결혼한 사람하고 결혼 안 한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1억부터 2억 사이다. 이것은 싱글이다 그러면은 결혼한 사람은 2억부터 3억 사이에 같은 그런 소득세 사다리를 놔뒀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제상으로 아까 잠깐 언급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저는 굉장히 줘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설명하지 않은 것은 다른 나라는 그래도 한국 비슷한 프랑스, 뭐 독일, 심지어 일본도 다 1.34명대에 걸쳐 있는데 한국만 0.7 얼마, 지금 0.6까지도 간다는데 이 갭이 일어난 이유가 뭐며 이 정도는 저는 메워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에 대한 설명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박지원 교수님 괜찮으시면 말씀하시죠. 그냥 전 다 계속 듣고 하겠습니다. 예. 박지원 교수님. 예, 저는 40분에 나가야 돼서 채팅창에 질문을 던져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잠깐 말씀하시죠. 질문이 길어요? 무슨 가치가 짧은데요. 저평가된 거라고 가치가 저평가됐다 그러셔가지고요. 저는 발표하신 내용 중에 네네네. 뭐 공감을 하고 감명 깊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최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갈수록 출산율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결국 경제적인 동기도 중요하지만 음흠. 가족 가치에 대한 네. 국민들 인식이 네네네. 맞습니다. 너무 비천한 거 아닌가. 네. 우리 종교적인 서구에는 보면 가족을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우리는 그런 의식이라 할까요? 인식에 대한 전환을 위해서 어른들도 노력해야 되겠고 드라마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가족이 정말 알파가 오메가다 하는 것이 좀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또 다른 전현배 교수님. 저도 사실 뭐 경제학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베네핏이 0이라면 아무리 코스트를 낮춰줘도 아이는 안 낳거든요. 근데 이제 베네핏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올릴 수는 없어요. 얼마 전에 이제 독일 갔었는데 독일에서 출산율이 독일이 높지 않냐 했더니 그거는 많이 낳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너무 호모지니어스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치 자체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갔거든요. 근데 어떤 그룹에서 나는 많이 낳는 게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베네핏을 올리는 정책을 쓰는데 그 정책의 어떤 중요한 파트는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의 다양성을 좀 인정해 주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없는 것이 굉장히 불행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전에는 제사밥 얻어먹으려고 자식을 낳잖아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사라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강요할 수는 없지만 가치의 다양성을 좀 추구해서
베네핏을 올리는 쪽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네. 네. 제가 획기적으로 좀 하나 말씀드릴 정영록 수 있을까요? 교수님. 정영록 교수입니다. 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할 수 없이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사회 정착 자금을 아주 획기적으로 청년 어느 일정 세대 나이에 도달하면은 줘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동시에 지금 이 주민자치센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완전히 보육원으로 대대적으로 개조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출산율이 높은 것 중에 하나 이유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이 14살에 도달을 하면은 한 5만 불 정도의 돈을 줘가지고 그걸 시드머니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하고 우리나라는 이 아까 국방 문제 이런 게 다 합해져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청년 세대들이 사회 정착할 수 있는 걸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줘야 되는데, 오늘 제가 신문에 보고 그 군대 이 병사 월급을 200만으로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 금융위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이 5천만 원 만드는 돈을 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아주 좀 너무 전체주의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청년 이 사회 복무 서비스 의무제를 줘가지고 그거를 끝내는 사람한테는 사회 정착 자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씩을 주고, 동시에 그 돈에는 주택 우선 배정 이런 걸 갖다가 만일에 감히 한다면은 그거 하나 제도하고, 두 번째 방금 얘기 드린 주민자치센터를 보육원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서 보시면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정도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지금 이 교수님이 얘기하신 여러 가지를 제도적으로 좀 보완하는 그런 방법이 없으면은 저는 이민 안 될 것 같이 보이고, 그 다음에 단순히 제도적으로 뭐 비혼을 인정해주고 이거 관계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요? 그런 의문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칼럼에도 쓰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와가지고 이 방법이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을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서, 저는 우리 이인실 교수님이 어떤 원장님이 어떤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네. 요로에도 좀 전달해 주시면 네. 어떻겠느냐.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간단히- 의견 있으시면 저 간단히 코멘트 하나 네, 할 게 최영기 있는데요. 박사님. 예, 이 교수님 기업 보고 그 혼인율하고 출생률 공표하라는 거 있잖아요. ESG 지표에 그걸 넣어라. 이거는 아마 그 자칫하면 소위 그 페미니스트들 이런 사람들한테 좀 공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맞아요. 네. 네. 우려가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지금 정영록 교수가 말씀하신 그게 이제 공공 어린이집, 국립 어린이집 이런 데들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공보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좌절이 되냐 하면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의 저항에 이걸 저항을 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문제입니다, 사실은. 정부의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기존의 시장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사설 어린이집의 기득권을 어떻게 유지해 줄 거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가족의 개념 확대라든가 또 뭐였죠? 그 비혼 출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정책 당국들이 그 아이디어가 없어서가 아니고 이거를 집행할 때 갈등, 그러니까 저항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더군다나 가치 문제고
약간 종교적 신념도 관계된 문제라서 이거를 누가 차마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진보파나 페미니스트들이 오래된 수건 사업인데 항상 가다가 막히는 부분이 이제 그 종교 이건 굉장히 신념이 투철하신 이런 분들이 국회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거를 발의하거나 이걸 추진하는 의원실이나 이런 데를 마비시킬 정도로 굉장히 공격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뭐 투자를 확대해라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거 이전에 이게 어떤 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제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추진 방식, 추진 전략을 바꿈으로써 해결할 문제도 꽤 많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여러 차례 그러니까 국내외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분명하다 하는 그런 솔루션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정책 능력이라고 그럴까요? 합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정치적 어떤 갈등을 확산하는 그런 소재로 쓰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실용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합의 같은 걸 잘 못 만드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출산 대책을 어떤 메뉴로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런 메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어떻게 컨센서스를 만들어내고 어떤 저항이 있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설득을 해나갈 것이냐는 그거의 어떤 기술의 문제, 그 정책 추진 기술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저 위에 한번 논의가 한번 있어야 되지 한번 않느냐. 그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좀 계속 시간을 보낼수록 이거는 더 굳어지거든요. 굳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구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마침 뭐 보수의 어떤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그 가족 개념의 확대라든가 비혼 출산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굉장히 유리한 어떤 그 정치적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보수와 진보가 각각의 어떤 정치적 지지그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지그룹을 바탕으로 국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뭐 하나 좀 예. 추가로 좀 네, 선우 말씀드려도 교수님. 될까요? 네. 네. 뭐 저희 집안의 애들 얘기긴 한데 애가 하나를 낳았는데 하나 낳고 나서 조금 길러보더니 둘은 도저히 못 낳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실 효과적으로는 결혼까지 하고 애를 하나 낳은 애가 둘 낳는 거가 우리도 이제 자기들도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형제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둘은 맞벌이 부부인데도 양가가 많이 도와주는데도 둘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로에서 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를 하나 낳은 애들이 둘째를 가질 수 있는 그거를 그거를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장애물이 뭔가 그것도 굉장히 조금 마이크로하게 많이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돈 문제도 좀 있겠지만 그런 거를 떠나서 자기들이 둘이 일하면서 둘을 하기에는 도저히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부모가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돈의 이슈만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슈퍼 마이크로하게 그런 효과성에 관한 어떤 육아 정책, 뭐 양육 정책 이런 것들 같이 마련하지 않으면 효과성이 많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아까 추가로 그 케어 에코노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개념이 뭐 돌봄 제가 경제요. 그런 게
제가 그러니까 뭐 경제학자로서는 애 돌보고 어떤 뭐 개념이라서 아니에요. 그 이렇게 사회학자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미 그 소셜 매트릭 그 저기 어카운팅에 들어가 있어요. 예. 아, 예. 네. 따로 공부하겠습니다. 아, 또 다른 말씀하실 분 계세요? 우리 이시 교수께 많은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예. 다른 건 몰라도 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3,000개라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 많아서 5개, 10개 정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성과를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000개 되면 공무원만 해도 3,000명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돈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먼저 번 우리 2월달 모임에서 발표하신 분이 그랬잖아요. 세종시는 출산율이 네. 굉장히 높다고. 네. 그러니까 세종시가 왜 높은지 세종시는 목표를 넘어서는 것 같더만. 그러니까 세종시처럼 여러 곳을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 있다 그러는데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용의 안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공무원들이 대개 정년까지 일하잖아요. 네. 네, 김경환 교수님. 네, 아니, 저는 뭐 드릴 말씀 별로 없는데, 오늘 이인식 교수님이 또 아주 훌륭한 발표해 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종시가 예외적인 거는 이제 일단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육아휴직 얘기나 그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가 제일 적은 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그 중요한 변수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김세용 의원도 말씀하시고 그 조영태 교수님을 계속 얘기하는 게 대도시 인구 집중을 해소해야 저출산 문제를 맞아요. 이제 좀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뭐 실증적으로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이제 그 인구 밀도가 높은 데가 출산율이 낮다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인구 밀도를 낮출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저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게 벌써 한 50년을 해온 건데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고 뭐 안 해본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수도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이 좋은 도시는 다른 데다 만들 수 있을지 몰라요. 실제로 우리가 뭐 혁신 도시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많이 만들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그거는 정부만 할 수가 없는 거고 기업이 들어가야 되고 그럼 기업이 왜 안 들어가냐 그러면 양질의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그러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인구를 좀 더 분산하고 정주 환경이 좋고 양질 일자리가 있는 도시들이 많아지면 이게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 다른 목적으로라도 하여튼 이 인구 분산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정말 쉽지 않은 거고 어떻게 보면은 아까 뭐 정 교수님 모두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이제 두 가지를 하잖아요. 하나는 완화, 미티게이션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적응인데 어댑테이션인데 인구 문제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근데 우리가 뭐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 공자님 말씀에 네가 하기 싫은 걸 남한테 베풀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수도권을 떠나겠다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각자 이제 가정에 뭐 관연한 자녀가 있거나 결혼을 해도 애를 낳기 어려워하는 자녀들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자기 집에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는 그만큼 문제가 복잡하고 개인적이라는 뜻일 텐데, 우리가 이제 정책을 이런 거를 해라 저런 거를 해라고
했을 때 그게 뭐 본인한테 이제 최소한 본인한테 효과가 있어야 남한테도 효과가 있을 텐데 그게 참 어렵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근데 뭐 사회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그렇고 근데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가치관을 바꾸고 뭐 그런 거 뭐 비혼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비혼 가정의 애를 많이 장려를 하는 것이 뭐 인구 대책으로서 유용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럼 그 태어나 있는 아이들의 삶은 이제 낳기만 하면은 누군가가 키워준다는 얘기인데 그런 이제 아이들의 어떤 장래나 그 어린이 아이들의 인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뭐 딱히 해법을 하기 위해서 뭐 어렵지만은 문제를 그렇게 여하튼 뭐가 됐든지 우리 주변에서 실천 가능해야 효과가 있어야 그게 정책으로서도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제 그래서 굉장히 좀 이 문제가 우울하고 답답합니다. 그렇죠. 아,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애들 다 시집장가 가고 애도 낳고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이게 이렇게 이거 정말 제3자 입장에서 뭐를 제안한다는 게 너무나 어렵고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죄송합니다. 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저도 김 교수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극단적으로 가면 애를 낳든 안 낳든 뭐 이렇게 국가에서 나서 가지고 그러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근데 그 여성의 입장에서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도 극단적으로 가면 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아주 데리케이트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여기 손 드셨는데요. 어디? 네, 저 임지원. 임지원입니다. 네. 네, 임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정말 발표 너무 좋았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문외한이긴 한데 보니까 또 주변에 이제 여성 그 동료들이 많고 그래서 좀 이제 프랙티컬한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여러 가지 그 해법 나중에 맨 강의 마지막에 주셨는데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좀 쉐어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아이들을 안 낳는 거를 조금 단순화해서 생각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좀 투자 수익률이 높지가 않다.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 비용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과거에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많은 아이들 중에 뭐 괜찮은 애가 있으면은 나이 노후를 보장해 주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전혀 아니고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를 갖는다는 게 코스트 센터의 역할만 하게 되는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럼 이 비용을 물론 이게 다 이유는 아니겠지만 앞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메저러블한 것들을 조금 줄여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저희가 보게 되면은 교수님께서 많이 제시한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이 얘기해 주는 것이 이 가사 도우미 이슈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제 물론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부모가 이 교육에 대해서 인터벤션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 굉장히 그 개인의 가치고 이제 선택의 이슈가 있는데 그 이전에 아주 어렸을 적에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으면은 정말 일하기가 힘든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 시기가 사실은 여성 경력이 굉장히 높아져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해외 가사 도우미 이제 이 싱가포르나 홍콩 이런 예를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좀 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이런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이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람만 수입을 할 수가 있고 또 비용도 한국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비용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비용 중에서 또 반은 직접 그 도우미한테 가는 비용이지만 나머지 반 정도는 이
도우미들이 많으니까 이들을 위한 건강보험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순전하게 여기서 나오는 풀에서만 혜택을, 복지 혜택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국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외국 노동자가 와가지고 특히 그 혜택은 기본적으로 아이가 있는 집만 집중이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불만이 좀 줄어지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파생되는 이슈는 그러면은 국내 그 인이 가사 도우미에 이었을 적에 이 비용 차이가 있으면은 이 사람들의 잡이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컴프로마이즈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갭을 어떤 정도로 해야 되는지 또는 갭을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홍콩만큼 크게는 하지 않지만 대신 이제 거기서 남은 잉여에 대해서는 이 아이 문제에서 이런 정책에 쓸 수 있는 파이낸싱 문제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 그 개인의 문제 그리고 정부의 코스트 문제 그리고 혜택을 받지 않는 나머지 국가들의 문제를 코스트 쉐어링을 조금 잘 조절하면은 정책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굉장히 키 이슈 중에 하나다. 굉장히 젊은 그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게 있고요. 또 두 번째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 또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거는 ESG 포인트에 넣자. 그건 전 정말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포인트를 넣을 적에 저는 여성 출산율에 대해서만 넣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남성도 그 가정에 아이가 많이 출산을 낳게 되면은 남성도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포인트를 주는 것도 저희가 그렇게 되면 안 그러면 또 젠더 이슈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좀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코스트를 줄이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사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고요. 가치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가는 이슈고 저희가 다른 컬처의 이슈하고도 너무 많이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시간을 두면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확립을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임 박사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은 많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이디어 문제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 예. 네네. 그 이스라엘을 좀 취재하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게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국내 백성이 930만 되고 해외 약 2,5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해외에 있는 저기 동포 중에서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이제 본국으로 오고 싶다. 그러면은 그 학생에 한해서 그 학생 부모나 식구는 안 됩니다. 본인에 한해서 본국에 이제 고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스라엘은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 군대를 의무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을 또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무료로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마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 또 나가도 되고 하는데 이제 정착할 수 있는 이제 실력과 그 대학의 커리큘럼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커리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그 좋은 동질적인 이민 대책이 된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왜 출산율이 높은가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현지 변호사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약 45세 아주머니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그 아주머니가 이제 한국인 단톡방에다가 이제 돌려가지고 각자 생각을 적어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국하고 가장 차이가 나는 게 정말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이런 걸 되게 안 한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누구 애가 잘 됐대 뭐 했대 이런 것을 정말 그 사람들은 그 차이가 제일 크다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문화를 바꿔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애가 하나 오면은 그 애가 키우는데 얼마 든다 이게 아니고 애 하나 오는 게 얼마나 큰 가정의 축복이냐,
그 축복이란 문화가 너무너무 크고, 그리고 애가 오면은 너무너무 귀한 자손이 왔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매달려서 키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사람도 그러던데 할머니 허리 아프고 할아버지 뭐 놀러 가야 되고 해서 안 키우는데 절대 그렇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문화를 좀 같이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많이 말씀 좀 해주세요. 이인실 교수 도움 좀 받고.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게 예, 마치 전현배 가치관을 교수님. 의도적으로 바꾸라는 뜻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가치관의 다양성이라는 부분인데, 거기에 저희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교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무 언설턴티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굉장히 만족스럽고 잘한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제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러면 나의 인생은 불행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주어진 어떤 비교 자체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이들이 뭐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거냐 하면 불평등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 아이로부터 불행의 씨앗이 나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라는 거죠, 사실은. 단순히 이건 비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 통합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아이를 웬만해서 낳지 않으려고 하고요. 제가 그리고 알고 있기로는 출산율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결혼을 안 해서 출산율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결혼을 했을 때 아예 아이를 낳지 않는 비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어느 부분 하나만 타겟팅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면 아예 균형 자체를 여기서 여기로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종합 패키지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도가 이렇게 방법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잘 되는 거 5가지만 하자. 저는 몇십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균형을 바꾸려면 사실 이 균형에서는 현재는 안 낳는 게 제일 좋은 균형이기 때문에 균형 자체를 바꾸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분명히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통합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계속 정부가 코스트만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코스트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코스트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코스트랑 베네핏을 동시에 추구하지 않고서는 균형 자체를 현재 로우 퍼틸러티 균형에서 하이 퍼틸러티 균형으로 완전히 쉬프트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도 한마디 네, 한 이철호 말씀 의원님. 드리겠습니까? 예, 아이고 저기 이실 교수님 너무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게 언론인인데 제 칼럼에는 쓸 수 없는 그런 거를 혹시 이 교수님께 이렇게 한 말씀 드려도 될지. 무슨 네. 요즘 그 이 저출산 문제가 0.78%라는 0.7378명이라는 이 쇼크 수치 쇼크도 있고 그렇지만도 최근에 이 기사들을 읽어보면은 아까 교수님도 이게 지금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게 아마 베이비붐 세대들이 낳은 2세들이 지금 이제 30세 전후로 돼가지고 이 가임기에 있는 이 젊은 층들이 이렇게 있을 때의 정책을 잘 세우고 이렇게 해야 이 정책 효과도 볼 수 있는 이게 아마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그런 골든타임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한이 될지 모르겠는데 정부에 만약에 제한을 하신다 그러면은 네. 이 중요한 골든타임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징용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일본 내부가 그게 아주 이 파격적인 그런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서 굉장히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그런 정책 결정도 내리시고 이랬는데 아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도 골든타임에 좀 파격적인 그런 결정을 좀 내리시라고 그걸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핀란드나 뉴질랜드나 이런 데 보면은 30대 중반이나 40 정도 되는 그런 총리, 여성 총리들이나 심지어 총리가 애를 낳기도 하고, 그리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이건 젊은 그 부모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국가의 리더가 되고 정책을 이끌어가고 이런 그 경우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입양을 한 2~3명 정도 다자녀 주식을 그런 거를 먼저 해야 뭔가 이 젊은 세대들한테 일단은 그 좀 공감을 이끌어내지. 뭐 예산 내가 대통령으로서 좀 더 붙는다, 또 뭐 위원회 좀 더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되도록이면은 저 해외 입양 같은 거 나가는 그런 애들, 우리나라 그런 것들을 뭐 한 대여섯 지금 대통령 관저도 넓고 이러니까 그 파격적으로 한번 10여 명까지 이렇게 다자녀 해가지고 대통령도 다자녀 지원금을 받는 그런 한번 라이프 스타일을, 새로운 그런 걸 한번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를 정책 제안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런 저랑 같이 일하는 그 김정은 회장이 그거 매일경제에 컬럼을 썼어요. 그렇게 대통령한테 강아지 개 키우지 말고 입양하는 모습을 보여라. 더군다나 한덕수 총리도 애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그런데 그리고 사실은 제가 BH랑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김대기 실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나 정말 우리 그냥 말 놓는 사이에서 봤는데 너무 바빠서 안상우라고 얘기하라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안상우라고 얘기를 하긴 했죠. 그래서 얘기는 이제 뭐 내용 전달을 하긴 했는데 이슈가 그분 머릿속에 이게 이슈가 아니어서 매우 안타깝고, 또 다른 루트로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슈가 아니에요. 네.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네. 안 한 건 아닙니다. 했어요, 하기는요. 네, 또 너무 실망했어요. 네, 개인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냥. 네. 아니 저도 그 얘기 정말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저희도 뭐 그러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 예, 그 정도로만 해줬으면 이 모양이 됐겠습니까? 정치인하고 아니 위에 계신 그런데 분들이. 네. 이 교수님 질문인데 지금도 한국 애들 외국으로 입양 보내고 있어요? 입양 가는 거 많이 줄어가지고요. 제가 하기로 몇백 명 이하예요. 예. 1000명이 절대 안 돼요. 예, 얼마 안 돼요. 예. 그거는 진짜 많이 줄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있긴 있어요. 제 기억이 몇백 명이었던 것 같아요. 뭐 200~300명. 예.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그 객관적인 그 원인 분석은 한 2~3가지 정도 된 것 같아요. 지난 20년 자료를 비교 분석해 본 몇 군데 보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출산율이 떨어지고, 집값이 얼마 안 오르거나 떨어졌을 때 출산율이 오르더라고요. 집값 상승률하고 출산율을 확실히 비례한다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공무원이나 그 공공기업, 공기업 거기는 출산율이 2명 이상 나온다는 거고, 그 이유는 뭐 다 이야기가 됐으니까 더 이상 뭐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 이제 출산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전부 그러셨던 것 같은데, 출산이라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출산 문제, 육아 문제는 저는 어린애는 사유제가 아니라 공공재로 취급을 해야 한다고 봐요. 공공재. 제가 그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네, 오케이. 네. 저는 그 시간이 많이 돼서 좀 정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얘기하다가 좀 빼먹은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역이민 문제. 우선 가장 우리가 이민 문제를 하더라도 문화가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이민 문제 할 때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이민을 낮은 싼 노동력을 생각하는데 그 노동력이 들어온다는 건 휴먼 빙이 같이 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문제가 따라, 사회적인 문제, 뭐 연금이 다 따라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가사도우미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료를 만들어 청와대도 많이 전달하고 많이 해가지고 정부가, 그리고 지난번에 국무회의 할 때 오세훈 시장이 대놓고 발표했거든요. 그 용역행 결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에 도입이 될 것 같아요. 거의 끝나가요. 제가 그 용역 결과 봤는데
홍콩하고 싱가포르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홍콩은 1970년대 했고요. 싱가포르는 지금도 했지만 가격이 싸지만 문제점은 뭐냐면 거기는 굉장히 그 인권에 대한 우리나라 또 인권에 대해서 아주 또 굉장히 또 그 높은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인권이나 뭐 남의 그 외국인 인권이나 그래서 그 방 같은데 그냥 마룻바닥에 자고 북바닥에 자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같이 자는 건 싫어한대. 왜냐하면 그 더구나 또 동남아 애들 데려오면 또 그 남편하고 또 불안하답니다.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여자들 싫어한답니다. 집에서 자는 거는 출퇴근을 원한답니다. 그래서 출퇴근제로 할 거가 거의 명확하고요. 그 대신 이제 문제가 되면 어떤 용역 같은 거 회사를 공공회사 만들어서 걔네들 한국어 교육시키고 또 예절 교육시키고 이런 거 다 하고 그들을 다 회사에서 관리해가지고 내보내고 잠도 같이 재우고 그런 식으로 갈 거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지금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저기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 중년 여성들의 그 일자리 빼앗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센스부에서 그 저항도 만만치 않아서 그거를 교묘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아마 임금을 가져갈 거라고 지금 곧 나올 건데 그렇게 예상이 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는 거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그리고 이제 일단 시작을 해야지 뭐 확대해 나가고 그러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세금 이슈 중에 제가 말씀 못 드린 거는 저희 베이비 세대가 열심히 살아서 뭐 그랬다 그러는데 어쨌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재산 뭐 있잖아요. 이것 중에 상당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벌어서 한 거라기보다는 내가 산 경제가 점점점 커나갔기 때문에 얻어진 것도 있거든요. 불로소득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빨리 우리 이철호 의원님 같은 분이 글을 많이 쓰셔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뭐 저소득 부자 감세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중산층을 타겟으로 해서 자식들한테 빨리 넘겨줄 수 있는 그 상속 증여세 걸 많이 떨어뜨려줘서 젊은 애들 빨리 돈을 벌지 걔네들이 그 돈 갖고 빨리 쓰고 그다음 걔네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훨씬 적어지고 할 거거든요. 지금처럼 정부가 다 가져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 그거는 정말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경제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고 둘째 낳는 거에 대한 거는 이런 걸 통계적으로 하는 거고 그거에는 대한 연구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은 그 부분, 네.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사실 이인실 교수가 여러 가지 아주 일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그냥 날짜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좋은 발표를 해 주셔가지고 아주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네. 어떠세요? 네. 말씀을 아니요. 아니 저희 집에 이제 다 끝났거든요. 제가 시부모 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겹쳐가지고 네, 겹쳐서. 네. 그래서 자료를 잘 못 만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훌륭한 자료 만들어 주시고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다음번 모임은 4월 12일 날 오프라인으로 있으니까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네. 그 교류를 돈독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 모임이 발족된 이래 최고 인원이 모이신 것 같아요. 21명 모이셔가지고 이 교수님 인기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모임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월 12일 날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교수님 수고하셨어요. 새로 나온 자료 좀 넣어주세요.